자, 35강 학습 목표는 우리 이제 계약의 효력 두 번째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용 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학습 목표가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로 3번 이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는 우리가 사례 문제로 늘 출제되는 바운더리가, 특히 이용 부담은 우리가 80%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진 100%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로서 채무자 이용 부담과 채권자 이용 부담이란 무엇인가라는, 일단 이용 부담의 문제에서 채무자 이용 부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용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이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 계약의 취소권자와 기본 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보호받는가.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표적인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대가 관계가 소멸했을 때, 기본 관계가 소멸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대가 관계가 뭐고, 그 다음에 보상 관계가 뭐고, 이런 것들 기본 관계를 위해서 제3자에 대해서 집중으로 공략할 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제3자를 위한 삼면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5강 학습 목표에서 이용 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용 부담 문제는 대표적으로 채무자 이용 부담주의라는 게 537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쌍방 계약의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은 대표적으로 우리 결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단 책임 없는 사유여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겠죠. 제3자에 대한 방하. 자, 다음에 천재지변,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 등 이거는 책임 없는 사유로 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저 후발적 불능이네.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그러면 채무는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대가의 이험, 반대급부의 이험, 그 채권자는 물건의 이험, 거부의 이험을 우리가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 이험 부담주의에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죠. 자,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건물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어락은 이제 뭡니까? 매매 계약을 우리가 했습니다. 매매를 하기로 해서 3월 2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3월 2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7일 날 우리가 요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6월 6일 날 강력한 태풍이 날라와서, 자, 그래서 요 태풍이 날라서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소실했을 때 요 건물에 대한 위험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게 대표적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는 대가의 위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위험은 누가 지는가? 건물을 넘겨줄 의무는 갑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채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건물에 넘겨줄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 채무자는 대가의 위험을 우리가 받고 채권자는 물건의 위험, 거부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면 어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물건의 위험이죠. 어는 뭡니까? 그러면 건물을 넘겨주는 대신에 채권자한테 거부. 그래서 요거는 반대거부, 그 대가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대가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의 위험이고, 요 채권자는 결론적으로 물건의 위험, 거부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가의 위험,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뭡니까? 바로 채무자가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것은 일만의 계약은 성사가 됐어요. 3월 2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되죠. 계약이 성립됐는데 6월 6일 날 불가항력에 대해서 우리 태풍이 와서 건물이 일소가 됐을 때, 그러면 제3자의 방화라든지 그래서 제3자의 방화와 천재지변과 정부의 수익금지 조청으로서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제3자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채무가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즉 후발적 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무효이다. 이러면 틀려요.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무효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채무자는 대가의 이행,
반대 거부의 위험, 채권자는 물건의 위험, 거부의 위험을 지게 된다. 그러면 이행할 게 없으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 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받았다면 돌려주고 깨끗하게 하면 끝나게 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대가의 위험, 이건 누가 진다? 바로 채무자가 진다. 그러면 우리 위험 부담주의는 원칙이 바로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 기책사유로서 채권자 기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서 이러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 없이도 이행할 수 없어질 때도 같다.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중간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혼부담주의에 대해서 537조 채무자 이혼부담주의 민법 538조 채권자 기책사유는 이행불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혼부담에 대해서 두 가지 조문을 숙지하면서 앞으로 기본서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사례 문제를 우리가 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그랬으니까 물건을 인터주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는 거네. 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해서 토지의 전부가 수용되어 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례가 발생하네요. 그럼 1번은 어른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왜냐하면 자 18회 기출지문으로서 이혼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발적 불능 사유로서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으므로 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의 불이행을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되는 지문이죠. 자, 이번은 어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가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회 이제 자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부담의 문제다. 그래서 이혼 부담의 문제이므로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8회 기출 문제로서 이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되겠죠. 참 나름대로 우리 기출 지문들은 참 지문이 참 좋아요. 나름대로 이런 의미에서 확인해 준다면 자 3번은 어른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토지가 수용된 경우 현황함으로 쌍방에게 기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죠. 자 4번은 어른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8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언시적 불능의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이나 본지문은 여기서 무슨 거죠? 계약 체결 후의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후의 문제로서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혼 부담의 문제가 되겠죠. 5번은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번이 우리가 대표적인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사례 갑 잘 익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 계약 체계로 그 토지가 전부가 소용되어 소유권 이전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거는 대표적인 이혼 부담의 문제 뭐예요?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항상 계약법에 대해서는 사례 문제와 대표적으로 조문에 대해서 조문 구조를 서로 접목시키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론과 접목을, 이론과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어드밴테이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수강하신 우리 현 여러분들은 일단 이론과 문제가 접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100% 한다. 이론은 100% 한다고 문제를 절대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과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생각.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다독, 다문, 다상량 중에서 우리가 다상량, 우리가 이론을 읽으면서 어떻게 문제로 접목될 건가? 그걸 생각해 주는 게 주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혼 부담의 문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적으로 이제 뭐다? 계약에서 필요한 존재, 요약자가 됩니다. 요약자, 필요한 존재, 요약자가 되죠. 자, 승낙할낙자가 낙약자가 되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성사가 되고요. 여수익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제3자의 관계가 성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뭡니까? 이렇게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태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요 태아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뭐다? 길동이를 위해서 태명, 길동이를 위해서 엄마가 태아 보험에 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자, 보험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그러면 엄마는 대표적으로 요 지역에서 계약에서 치료한 존재, 요약자가 되고요. 요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낙약자 관계가 성립이 되고, 요 태아는 대표적으로 제3자가 되죠. 그러면 요 제3자와 관련돼서 태아는 대표적으로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계약 당시에서 태아는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3자 계약 당시에 태아는 제3자는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요 수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제3자는 특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엄마가 뭐다? 엄마가 보험회사에 가는 관계. 엄마가 보험회사에다 뭘 줬죠? 바로 돈을 줬죠. 그래서 이게 보상관계가 돼요. 그래서 보상관계. 자, 그러면 이제 엄마와 태아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대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요 엄마가 대가를 줬어요. 보험회사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태아는 보험회사에다가 뭐예요? 자, 내가 수익을 의사표시를 하겠다. 그럼 보험회사는 태아한테 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자,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학관계, 대가관계. 그래서 여기 이제 제3자를 위한 삼명계약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이게 대표적인 보상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보상관계. 그러면 요약자 수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대가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낙약자와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가 되죠? 바로 거부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상관계가 누구의 관계고, 그 다음에 대가관계 누구의 관계고, 그 다음에 거부관계가 누구 관계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약자와 낙약자, 즉 보상관계, 그래서 그 다음에 낙약자, 수익자는 뭐예요? 거부관계. 여기에서 수익자와 요약자의 관계는 대가관계다. 그래서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급대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회와 취소, 기본계약의 철회와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죠.
예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 간다라는 거.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줄기세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마와 보험회사의 관계, 태아의 관계가 바로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사례도 중요한 사례죠. 어떠한 사례죠? 자, 애인이 있어요. 애인 남자가 있습니다. 애인 남자가 뭡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자, 발렌타인데이. 그러면, 자, 애인 남자가 뭐야? 화이트데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화이트데이에 꽃집 아저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애인 여자한테 100일 만난 지 뭐예요? 자, 100일 만난 지, 자,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인 남자 꽃집 아저씨한테 뜨르릉 전화를 겁니다. 자, 그러면 장미 백송이와 3편인 한 상자를 애인 여자한테 보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인 남자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예약자가 되고 여기는 낙약자가 되죠. 애인 남자가 꽃집하고 꽃가게와 3편 값을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보상관계가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꽃집 아저씨는 뭐다? 애인 여자한테 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 관계고, 거기에 대해서 꽃집 아저씨에 대한 뭐다? 애인한테 대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된다. 대표적으로 엄마와 태아의 관계, 보험회사의 관계, 애인 남자와 꽃집 아저씨의 관계가 바로 요 애인 여자. 그 다음에 요 태아는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포맷이 정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예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보상관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예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대표적으로 대가관계, 낙약자의 수익자가 바로 거부관계. 이게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삼면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죠. 소리가 안 들려요.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 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기본 관계가 소멸할 때 각각의 매매 계약이 깡이죠. 무효다. 그러면 취소. 무효든 취소든 깡이 됐을 때 수익자의 권리도 깡이다. 자, 가벌간에 그러면 보상관계가 깡이면 수익자 권리도 깡이다. 낙약자는 수익자가 선인 상태에서 거부를 요청해보면 기본관계의 소멸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낙약자는 거부를 거절할 수 있다. 깡깡. 그래서 깡깡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대가관계. 예약자와 수익자의 계약이 소멸하면, 자, 그러면 대가관계가 소멸할 때, 예약자의 수익자의 계약이 소멸할 때 가벌 간의 매매 계약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하므로 낙약자는 수익의 거부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자도 낙약자의 거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이 관계가 깡이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약자와 낙약자와 수익자가 있죠. 여기가 깡이면 이것도 깡이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깡이라면, 여기가 소멸된다면 요 예약자, 낙약자는 뭡니까?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죠. 왜? 기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벌 간의 매매 계약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낙약자 수익의 거부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예약자도 낙약자의 거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요 삼면 관계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낙약자가 거부를 지체하면, 낙약자죠. 거부를 지체하면 채무 불이행할 때 계약의 해제권자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죠? 예약자와 낙약자. 그러면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는 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예약자가 해제권을 가지고 수익자는 못 가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손익자가 낙약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약자가 거부를 지체하면 채무불이행할 때 계약의 해제권자,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자, 낙약자, 그래서 예약자가 뭐다 해제권을 갖는다라는 거죠. 기본관계, 즉 보상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수익의 수익 표시는 문제가 되는데, 자, 수익자가 수익을 표시할 때 수익 표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이 됩니다. 수익 표시 후에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수정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 표시한 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을 때도 수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일말 자, 수익을 표시를 했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그러면 권리는 발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러 수익의 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수정 변경할 수는 없고요. 수익을 표시한 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했을 때도 수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수익의 표시 후 기본 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수익의 이 관계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부당이득 반환 처리 문제로서 수익자에게 매매 대금이 송금된 후 매매 계약이 무료 처리됐다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송금한 돈을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에서 이제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채무자 이혼 부담과 채권자 이혼 부담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 계약의 취소권자와 기본 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보호될 수 있는가? 대가 관계가 소멸했을 때, 기본 관계가 소멸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거.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요 측면에서 우리 기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서 가로 3번 이혼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부담의 문제 관련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그 이행을 종료하기 전에 소멸된 경우에 다른 쪽의 채무자 존속하는가 문제를 이혼 부담의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혼 부담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가령 주택의 매매 계약에 아직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옆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주택이 매도인의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이 붙어서 버린 경우 매도인은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로부터 분해방되고 채무를 이행 책임 등 기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의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부담하는 대금 지급으로 여전히 부담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의 문제가 대표적인 이혼 부담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적용 범위, 편무 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성질상 이혼 부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담부 정의의 경우는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부담을 주는 정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혼 부담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쌍무 계약의 특질이 되겠죠. 자, 후발적 불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있는 경우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가는 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되며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발생하고 이혼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 성립 시기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우리 민촉에서 한 것 언급이 됐던 거고 전부 멸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되고요. 일부 멸실 그러면 유상 계약과 관련돼서는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는 일부 무효 법리로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기책사유 있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될 거고 없는 경우는 이혼 부담의 문제로 빠질 거라는 거.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537조와 관련돼서. 자, 채권자 이혼 부담 주의와 관련돼서는 538조 채권자 기책 사유라는 이행 불능 우리가 나와 있네요.
이러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이는 채권자에게 당연히 상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이혼 부담지 537조의 원칙을 두고 극히 예적으로 538조와 관련돼서는 채권자 이혼 부담지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관련 판례에 있어요. 이런 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인 신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해당한다. 그래서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401조와 관련돼서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채무자 이혼 부담과 관련돼서 채권자 이혼 부담지 우리 아까 537조, 538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서 한번 찾아보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계약의 취소권자, 기본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보호받는가?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우리 바로 대표적으로 저기 그림이 하나가 있죠. 우리 기본서 맨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있고요. 요약자가 매도인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도인으로 예를 들었네요. 매도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낙약자가 있어요. 낙약자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바로 건물 매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매도인과 낙약자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제3자 수익자가 있죠. 그럼 수익자는 일단 건물을 매매를 하기로 했어요. 매도인이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은 가죠. 그러면 낙약자가 이 사람한테 대가를 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부 관계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대가 관계고 이게 보상 관계로서 보상에 대한 대가가 수익자로 가게 되는 거죠. 야, 건물을 네가 가져가는 대신에 가져가는 것을 내가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건물 매매 대금은 수익자를 대줘라. 그래서 거부 관계. 그래서 그 매도인이 수익자한테 대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3자를 위한 또 전형적인 케이스가 하나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의 관계, 그걸 한번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목적, 재반 사정을 종합자료,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해야 판단한다. 그래서 관련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두 개가 정리되어 있고요. 3개 정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장자 대금 계약, 계약 인수, 이행 인수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행 인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채권자에 부담하는 것 이게 이행 인수가 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인수, 이행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그래서 인수. 그래서 요 4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장자, 예금, 계정까지. 자,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이제 기본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관계로서 낙약자와 요약자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하고 이런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허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3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상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뭡니까? 제3자 법률 관계를 말하죠. 대가관계는 제3자 요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 내용이 아니며 그것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요약자나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제3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요약자는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해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약의 계약이 성립해야 되며 보상관계에 관한 필요한 요건이 있는 경우 그것도 갖춰야 된다. 자, 제3자는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해 하는 의사표시,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된다. 이번 한번 줄거놓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제3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시적시키는 권리 나와 있네요. 채권에 하나지 아니하며 물건, 기타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는 제3자가 직접 하여야 된다. 제3자가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은 권리를 얻으며 무효이나 권리를 얻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 대표적으로 A, B가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허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지향의 전항의 경우에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 제3자에 대한 허락에서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기본서 동그라미 2번을 찾아봐요. 당사자에 대한 효력이 있네요. 당사자의 효력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약자의 지위와 낙약자의 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의 지위. 요약자의 지위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해서 요약자가 가지는 권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요약자의 권리는 존재하고 낙약자는 제3자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요약자에 대해서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낙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당사자니까.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대가 관계가 결렬되어도 그 계약은 요약에 성립하고 다만 요약자의 이득은 요약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되며 제3자는 요약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된다. 낙약자의 지도서 대표적으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함께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3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거부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낙약자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동시 이행 항변권의 사유는 제3자에 항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542조에 균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약의 허력 틀어서 대표적으로 이행 부담 문제와 대표적으로 제3자 이행 계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5강 학습 목표는 이행 부담과 제3자를 이행 계약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고 특히 제3자를 이행 계약에서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의 관계에서 보급 보상관계, 거부관계, 대가관계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강도 우리 2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